안녕하세요. 최우혁의 경제 이야기. 어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 CPI 결과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원래 이런 거 하나하나 이벤트 나올 때마다 뭐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하는 거는 예전 블로그에서는 안 했던 건데 이제 유튜브 하니까 저도 조금 좀 그렇게 해볼게요. 아직 쑥스럽네요, 많이. 블로그 보시던 분들 영상을 꼭 좀 봐주십시오. 왜냐면 이제 제가 영상 만들고 이거 업로드하고 하는데 또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블로그 글도 예전처럼 아주 자세하게 읽으면 쏙쏙 머리에 들어오게 이렇게 원고를 공들여 쓰고 그걸 또 영상으로 찍으면 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블로그 글은 예전하고 다르게 관련 자료 아주 간단하게 나열하는 식으로만 딱딱 나오고 그거 봐서는 이게 뭔 얘기를 얘가 하려고 하나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정말 그 이제 주제에 관한 중요한 설명하고 저의 이제 최오쿠만의 그 개인적인 관점 뷰는 제가 영상 속에서 부연 설명으로 따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까지는 다 제가 블로그 글에 다 예전처럼 공들여 이제 못 적어요. 시간이 두 개 다 하면은 뭐 아무것도 못 합니다. 저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웬만하면 영상을 꼭 봐주시길 바랄게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CPI 대충 일단 딱 훑어보면 요겁니다. 그래프. 여기 보세요. 올라갔다 내려 꺾이는 것 같더니 이제 평탄해졌죠? 이게 지금 뭡니까? 저항 받아서 횡보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횡보하거나 여기서 횡보 좀 더 하다가 뭐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이제 봐야겠죠. 근데 확실히 10월, 11월, 12월의 저항선은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예상대로 헤드라인 수치도 주춤했고 그걸 뺀 코어 물가의 주황색이죠. 코어 물가 수치도 주춤했다. 코어 물가는 솔직히 보면 계속 횡보입니다. 지금. 예. 요거 한번 기사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뭐 읽어 보시죠. 여기 헤드라인 근원이 요렇게 뭐 6.4, 5.6 나왔는데 12월보다는 살짝 둔화했지만 월가 예상보다는 높았다. 그래서 뭐 전월 대비로 뭐 이런 거 뭐 했는데 물가 상승률은 조금 더 높아졌다. 뭐 복잡한 얘기들 나와 있죠. 여기 빨간 게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했는데 전월 대비 상승률을 보면 10월, 11월, 12월에서 이렇게 축축축 엄청 낮아지는 것 같더니 이번에 다시 0.5로 빵 크게 올랐다. 요거에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제 다시 고개 든다 이겁니다. 이 말은 한 달 전에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 하고 우리가 좋아했는데 오히려 저점에서 지금 다시 반등하는 꼴이라 이겁니다. 그것도 심지어 좀 이따 나오겠지만 자세히 중고차 가격하고 메디케어 서비스가 예상보다도 훨씬 적게 나왔어요. 이거보단 더 높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이해 못할 이유하고 아니면 좀 늦게 반영된다는 이유로 해서 1월에 마이너스로 나왔지 원래는 이거보다 더 높게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뭐 다음 달에도 CPI가 뚝뚝 더 떨어질 거라고 막연하게 낙관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네. 결론은 이겁니다. 예상만큼 나왔다. 1월달 좀 오를 거라고 했었죠, 제가. 일단은 뭐 그 12월이나 1월달에 그 주유소에 판매하는 가스 가격 미국에서 엄청 올랐다고 했죠. 그것만 봐도 뭐 오를 거고 그 다음에 고용이나 그런 것도 단단하게 나왔으니까 서비스 물가 쉽게 안 떨어질 거고 거기다가 최근에는 얼마 전 영상에서도 제가 쭉 얘기했었지만 상품 물가도 예전에 뚝뚝 다 떨어질 거라 했는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중고차 마나임 가격이고요. 네. 그래서 예상만큼 나왔는데 그 예상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높게 나온 거예요. 즉 10월, 11월, 12월처럼 뚝뚝 떨어지는 흐름은 이제 끝. 그리고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쉽게 잡혀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인플레가. 그래서 채권 시장은 이제 완전히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1월 달에는 채권 시장도 주식 시장처럼 미친 듯이 올라갔었죠. 근데 이제는 파월 말이 맞구나. 파월 말이 뭐죠? 연말까지 금리 인하 없어. 5.0 이상으로 올린 다음에 1년 동안 지켜볼 거야. 그대로 지금 채권 시장이 파월 말 그대로 믿고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거기서 한술 더 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주식시장은 또 다른 면을 봤어요. 컵에 물이 반쯤 들어있는 걸 보고 물이 벌써 반이나 비었네가 아니라 아직도 반이나 차있네 하고
그러면서 나름 근거를 들으면서 주식시장은 올랐다고들 해요. 제가 볼 때는 오른 것도 아닌데 올랐다고들 많이들 저기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미 방향은 정해졌다. 뭐 그런 식으로 뭐 분석하시는 분들이 좀 있대요. 앞으로 더 오를 거라. 경착륙은 뭐 작년에 끝났다. 바닥은 확실히 작년으로 끝이다. 이제는 오를 일만 남았다. 그렇게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계산들이 빠르시더라고요. 머리들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한동안 더 봐야 되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저번에도 그 CPI 수치 뭐 이거 하루 뭐 며칠 동안 이렇게 소화되는 단기성 이벤트다. 너무 중요하게 보지 말고 길게 보자. 길게 보면은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송충이나 횡보권으로 하면서 물량 넘기고 설거지 시키냐, 그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자세히 한번 뜯어볼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월별 지난달에 비해서 몇 퍼센트 올랐나 그런 식으로 계산한 걸 올린 건데,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헤드라인 수치입니다. 헤드라인 수치도 지금 다시 오르고 있다는 거죠. 지난달에 비해서는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근원물가 주황색 봐도 뭐 근원물가는 확실히 횡보세고요. 잘 안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 불리하죠 지금. 헤드라인이 왜 올랐냐 봤더니 역시 에너지 맞죠. 에너지 지금 다시 작년 12월까지 저기 밑바닥 치고 꿈틀꿈틀 많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네. 거기에 주거비. 근데 이제 주거비는 사실상 미국 실제 이제 실물 시장에서는 자기들 말로 내려가고 있다고 해요. 이제 믿어야죠, 뭐. 저는 미국 가본 적이 없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렇다는데 뭐 맞겠죠? 근데 이것이 어제는 주거비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올랐다는 거예요. 왜? 주거비가 이 통계를 작성해가지고 여기 수치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좀 딜레이가 걸린답니다. 래깅이라고 하던데, 래깅이라고. 그래서 원래는 낮게 나왔는데 좀 시간차 때문에 아직도 높게 나왔는데 이거 곧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몇 달 뒤에는 떨어질 거다 이거죠. 보통 한 6개월 정도 보니까 하반기에는 떨어질 거다. 그래서 앞으로 물가는 더 잘 잡힐 거니까 시장은 올라가겠다. 어제 이제 시장의 마음은 그거였어요. 이 두 가지가 어제 상승한 0.5% 상승폭이 4분의 3이나 차지했다고 합니다. 식품 가격도 올랐어요. 이거 사람들이 잘 신경 안 쓰던데 식품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다시 오르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 가격이 예상대로 올랐어요. 그럼 앞으로 인플레가 쭉쭉 떨어지려면 에너지 가격 다시 떨어져야 되죠. 앞으로 떨어질까요? 유가 차트 볼까요? 얼마 전에 지금 어제 그 뉴스 중에 하나가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또 방출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작년에 굉장히 전략 비축률 많이 방출해갖고 재고량이 얼마 안 남았다 했는데 이번에 또 방출하기로 했어요. 그럼 유가가 떨어져야 되죠? 얼마 떨어졌나 보자고요. 지금 유가입니다. WTI만 봤어요. 보세요. 온갖 악재 뭐 유가 떨어질 얘기만 나오고 달러가 오르면 또 유가도 떨어져야 되죠. 지금 요새 달러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박스권에서 잘 버티면서 횡보합니다. 예전 바닥까지 안 가고 있어요.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이 빨간 선 그어놓은 거 있죠? 이게 이제 예전 유가의 중요한 그 이제 저항선이자 지지선이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갔다 이걸 했잖아요. 그 위로 지금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 밑으로 다시 안 떨어지고 있죠? 바닥 충분히 다졌다는 겁니다. 웬만해서는 어떤 뉴스에도 밑으로 잘 안 떨어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소식만 들려오면 위로 빵 뜰 준비만 하고 있고요. 그런 느낌이니까 어쨌든 지금 봐서는 유가는 일단 박스권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쉽게 뭐 떨어진다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더구나 지금 뭡니까? 여기저기서 전쟁이 더 확대되려고 하죠. 네, 그게 문제고요. 증산 안 한다고 하죠. 예, 그게 문제고요. 또 어제 뭔 얘기했죠? 어젠가? 그젠가? 예, 원유 상한제 그런 것 때문에 3월 달부터 러시아 또 감산한다고 하죠. 중국 재개방하는데 원유 많이 쓴다고 하죠. 모든 일은 다 위로 지금 쳐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을. 근데 앞으로 쭉쭉 떨어질 거다? 잘 모르겠네요. 천연가스 한번 오랜만에 볼게요. 천연가스 가격도 유가하고 똑같습니다. 작년에 바닥 쳤고요. 여기 보시죠. 변동성 훨씬 심해진다. 이거 언제적 기사인데 갖고 왔을까요?
2월 13일 기사, 이거 바로 엊그제 기사입니다. 자, 미국에서 천연가스 소비는 굉장히 증가했고 그동안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것도 유럽에다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갖다 팔기 시작했죠.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막 달라고 난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 천연가스를 많이 이렇게 저장하려는 용량은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대요. 수요는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도 밑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자칫하면 위로 오르기만 하겠죠. 그리고 요거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요. 기상현상 때문에 그래요. 지금 미국도 어디는 따뜻하지만 어디는 말도 못하는 뭐 영하 70도에 뭐 한파가 오고 체감기온이 그랬죠. 천연가스 점점 미국 내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공급은 안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이 전체적으로 크게 본 겁니다. 여기 나왔네요. 비축유 엊그저께 다시 방출하기로 했는데 이랬다는 겁니다. 유가는 딱 그 수준이에요. 근원 CPI 이게 중요한데 근원 CPI에선 주거비가 있고요. 주거비뿐만 아니라 교통, 교육, 통신, 레크리에이션 등인데 이게 다 항목마다 다 올랐어요. 교통 오르고 교육 및 통신 오르고 레크리에이션 오르고 다 올랐어요. 근데 다만 그 중에 메디케어, 의료 서비스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안 오른 것처럼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켰지만 근원 상품 인플레이션도 예상보다는 강하게 0.1% 상승했어요. 그리고 이게 왜 0.1%밖에 상승 안 했냐? 이건 지금 상품 얘기하는 겁니다. 상품은 더 많이 올랐어야죠. 에너지, 원자재 이런 거 다 올랐으니까. 근데 중고차 가격 만화임 지수가 1.9%나 내렸다고 나왔어요. 어제 그 물가 수치 조사한 거에서. 근데 중고차 가격 지금 오르고 있다고 했죠. 만화임 지수는. 근데 여기는 왜 크게 내렸어요? 반대로. 얘도 주거비처럼 이 통계에 반영되는데 시차가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다음 달, 다다음 달 갈수록 요것도 더 오르겠죠? 근데 다음 달, 다다음 달 그 물가 지표가 그러면은 계속 뚝뚝 떨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항목에서 줄어들어도 주거비에서 줄어들어도 반대로 중고차 가격이나 다른 서비스 상품, 서비스 물가 지수들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게 상쇄하겠죠 서로? 그러면은 잘해야 본전 또이또이란 얘기입니다. 결국 계속 앞으로 나올 물가는 이 수준 그대로 유지되면서 횡보하거나 아니면 위로 틀 확률이 더 높다고 저는 보는데 시장은 어제 아니다. 앞으로 뚝뚝 더 떨어질 거다 하고 오르는 거에 배팅했다고 해요. 근데 진짜 오를 건지는 저는 어제 하루 그 결과만 보지 말고 며칠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소화하는데 어제 하루 소화가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통 한 2, 3일, 3, 4일 걸릴 때도 있어요. 이번에는 조금 소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이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어쨌든 보니까 메디케어 의료 서비스 부분이 줄었다. 이거는 원래 물가가 많이 오른 인플레이션 시대나 혹은 경기 침체 시대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당장 물가 많이 올라가지고 지출을 좀 효율적으로 해야겠다. 알뜰하게 살아야겠다 하면은 누구나 다 의료 서비스부터 줄이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상식이에요, 상식. 통계치에 상당 나오는 얘기고요. 아주 뭐 조금만 어디가 아프면 병원 가봐 그러지만 지금은 쓸 때는 많아지는데 돈은 한정되어 있으면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좀 내일부터는 밥도 제때 먹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와서 좀 저기 가서 한 바퀴 좀 뛰고 걷고 하면서 내 몸을 챙겨야겠다 하지. 조금만 이상해도 가서 CT 한번 찍어볼까 그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의료 서비스 제일 먼저 줄이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그게 좀 내려간 건데. 자, 거기에 이제 여기 중국 때문에 에너지 원자재는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으면 상품 물가는 더 오른다. 실제로 저번에 봤던 그 어디서 봤던 자료인가요? 저번에 제가 만든 동영상 중에서도 지금 동영상 뭐 서너 개, 네다섯 개 쭉 만들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계속 얘기했었죠. 이미 상품 제조에 드는 비용은 이미 올라가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면은 문제는 다들 지금 상품 가격은 다 안전하게 잡힌 것처럼 착각들 하시고 근원물가 혹은 초근원물가만 쳐다보시는데 상품 물가도
여기서 더 안 내려가고 올랐다 내렸다 잘 안 내려가고 저항하면서 울퉁불퉁 갈 거란 겁니다. 범피 할 거란 얘기입니다. 이거 파월이 한 얘기인데 제가 이거 굉장히 이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파월은 이미 이거 어느 정도 알고 파월이 전혀 물가 수치나 통계 수치를 나오기 전에 몰랐다고 하는데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어디서 살짝 힌트를 얻는 건지는 미스테리예요. 범피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렇게 될 걸 앞으로 이렇게 몇 달간 이렇게 될 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측을 하고 있겠죠. 보시죠. 다시 한번 바꿔봤습니다. 지금 구리 알루미늄 다 2월 12일 다 저번 주에 이거 나온 기사들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도 구리 선물 가격이 2003년 이후에 지금 최고치고요. 알루미늄, 주석, 아연 전 세계 상품 거래소에서 금속 거래소에서 다 지금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루는 주식 뭡니까? 프리포트 맥모란하고 알코아 대표적인 두 회사죠. 얘네들 다 이미 1월 달에 주가 많이 올랐어요. 광산업체들도. 평균 S&P 상승률보다 얘네가 더 올랐답니다. 이미 오르고 있는 이거 지금 반영이 됐나요? 제대로? 원자재 에너지가 물가에 반영이 되려면 상품 가격이 올라야 되죠. 상품 가격이 이제 머리 들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 오를 겁니다. 철광석 올 들어 17% 인상 뭐 이런 식입니다. 어쨌든 서로 다른 해석을 했어요. 이게 중요한데 어제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은 어제 나온 CPI에 전혀 다른 해석을 했는데 서로 더 견해 차이가 훨씬 더 심해져 버렸습니다. 자, 1번 선수 주식시장은 어떻게 생각했나 한번 입장을 들어볼게요. 자, 이번 CPI 잠깐 주춤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인플레 안 내려가고 하지만 대세적인 하락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다. 자기들은 그렇게 믿는다. 그래요. 어제 여기에 S&P 변화입니다. 땅 시작하니까 와 올라갈 거야 하다가 아닌가? 이게 아닌가? 내려가다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하다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 보면 색깔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밑에가 이제 다우, 스피, 나스닥입니다. 예, 보면은 다우하고 스피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갔어요. 특히 많이 오른 다우는 오히려 조금 더 팔아먹었겠죠. 여기서. 근데 나스닥은 하고 오르는 거예요. 이게 나스닥 전체가 오른 건 아니고요. 뒤에 얘기가 나오는데 몇 가지 빅테크 콕 집어서 테슬라하고 엔비디아를 누가 뭐 앞으로 얘네들 엄청 더 많이 오를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전망을 내놔서 그거 영향받아서 오른 거지. 사실은 나스닥도 어제 뭐 나스닥 오른 거 보고 시장은 뭐 이미 방향은 정해졌다 롱에 올인해라 선동하는 그게 내가 아까 싹 얼핏 보니까 여기 CPI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니까 제목들 한번 났는데 뭐 이렇게 간다 갈 길 간다 방향 결정 났네요. 이런 것들 좀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지 봐야겠죠.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시장이 제가 볼 때는 어제 나스닥 그 몇 가지 빅테크의 그 힘을 받은 거 빼고는 세 가지 시장 보면 올라갈까 말까 내려갈까 말까 CPI 어떻게 해석해야지 나도 모르겠다 자신 없다 그냥 간 겁니다. 횡보한 겁니다. 전혀 변화 없었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말로는 자기들 뭐 오늘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월가 전문가들은 그래도 앞으로 인플레이션 착착 잡혀가고 랠리는 더 이어질 거다라고들 말하는 애들은 다 뭡니까? 월가에서 개미들 모아가지고 수수료 장사해야 되는 셀러리맨들이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분위기는 어쨌든 보통 우리가 페드하고 싸우지 마라. Don't fight the Fed 하는데 얘네들은 아니야. 페드보다 우리 시장인 말이 맞아 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더 맞다고 Don't fight the tap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분위기였대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이게 기사들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정말 시장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이게 선물이거든요. 선물 시장을 보면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어제 재밌었던 게 이렇게 쭉 그 정규장 열리기 전에 나스닥 100인데 선물 시장은 CPI 발표 어떻게 될까 관망하고 있는데 CPI 발표 10시 반입니다. 10시 반에 딱 나오니까 좋은가 했다가 5분 봉이에요. 5분 뒤에 안 좋은가 해서 쭉 내려갔다가 오를까 말까 아닌 것 같은데 내려갔다가 좋은 건가 올라갔다가 아닌데 또 내려갔다가
이지랄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랬대요. 자기들도 모르고 자신이 없다는 거죠. 정말로 CPI가 자기들이 보기 앞으로 뚝뚝 잠시 주춤했지만 분명히 뚝뚝 떨어지고 연준은 아주 좋은 시나리오 때문에 성공하고 금년 안에 피벗 할 거다. 그렇게 자신이 있었으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고요. 쭉 올라갔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쭉 갔다는 건데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어제 시장 한번 볼까요? 이거 다우입니다. 다우 어제 CPI 나오고 어때요? 그 전날보다 올랐나요? 아니죠. 내려갔죠. 오히려 여기서 엄청 방황하면서 이 전체적인 이 흐름으로 보자고요. 지금 저번 전고점 못 넘고 있죠. 계속 박스권 횡보 중이죠. 이거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11월 30일부터 와 다우는 이미 요 꼬리 긴 건 빼버리고요. 11월 30일부터 뭐 그렇게 막 오른다 난리 뭐 석 달 동안 지금 1월까지 꾸준히 올랐다 하는데요. 다우는 사실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오른 뒤에 11월 30일부터 그러니까 지난 2달 동안 사실은 박스권이에요. 계속 박스권에서 전고점 넘지도 못하고 횡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차트를 오랜 선상으로 계속 보지 않으면 깜빡 속죠. 맨날 그 선동하는 기사 제목만 보면서 계속 지금 오르고 있구나 석 달째 하는데 다우는 그러지도 않아요. 사실 먼저 오른 후에 지금 흐르고만 있습니다. S&P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올랐다가 쭉 여기서부터 이제 올랐는데 아니죠. 저 밑에서부터 CEO부터 올랐는데 중간에 한번 연말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른 거는 이번 한 달밖에 없어요. 그죠? 1월달 한 달밖에 없는데 1월달 한 달도 다우는 보면 오른 게 아니라 먼저 올라갔고 여기서부터 횡보했고 S&P도 1월달 한 달 올랐는데 저번 1월 딱 한 달 오르고 2월 2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그 이상 못 오르고 어제도 시장이 이게 방향을 잡은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제가 했던 예상이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했던 예상이 뭔가요? CPI 나오든 뭐 어쩌든 송충이처럼 옆으로 지그재그 횡보하면서 흐르면서 물량만 따박따박 넘길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했죠. 제가 볼 땐 그렇게 갈 것 같은데 뭐 어제 왜 뭘 보고들 그렇게들 자신하시나? 나스닥 100도 똑같습니다. 올랐다가 1월달 내내 올랐다가 2월달 초부터는 옆으로 흐르고 있죠. 전고점 못 넘은 상태에서 어제 그 요새 챗 GPT 엔비디아 덕분에 아주 선전하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보죠. 요것도 어제 제일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옆으로 흐르는 상태입니다. 요거 깨고 뭐 드디어 그 우리가 기대하던 CPI 지수가 나왔다. 근데 우리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쁘지 않고 앞으로 보면 쭉쭉 잘 잡힐 것 같다. 와 하면은 계속 올라야 되는데 보죠. 앞으로 며칠 어떻게 될지 이번 주.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러셀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비슷합니다. 옆으로 당분간은 왜 옆으로 제가 이제 그 흐를 것 같다고 했었죠. 이미 시장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높게 올라왔어요. 기술적 지표도 건너섰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악재가 나와도 악재를 안 받아들이고 탄성을 유지할 거라고 했죠. 근데 앞으로의 지금 그 수치나 여러 가지 지표들 제가 볼 때는 조금씩 파월이 힌트 준 것처럼 범피하게 나올 거다. 그러면 시장은 사실은 점점 더 안 좋게 보면서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투자 심리가 굉장히 올라있기 때문에 버티고 고무줄처럼 옆으로 흐를 거다. 그러다 어느 순간 컨센서스가 변하면 떨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봤던 거죠. 며칠 더 보시자고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어쨌든 어제 선물 시장도 그렇고 시장의 흐름을 보면 자기들이 이렇게 막 자신 있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장이 낙관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많이 지금 얘네들도 속으로는 겉으로는 센 척하지만 속으로는 충격 받았어요. 어제 나스닥만 그렇게 여기 보면 나스닥만 다우하고 스피하고 다르게 끝에 올라간 거는 기사 한 번씩 보시죠.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제 많이 올랐대요. 두 개가. 얘네가 좀 나스닥을 끌고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 주식시장이 뭘 보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인터뷰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근원물가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꺾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꺾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보면 실제 렌트비가 많이 떨어지고 있었대요. 그게 시간차를 두고 늦게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근원물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꺾이고 있으니까 앞으로 근원물가는 계속 더 떨어질 거예요. 수치에 반영되는 시간차를 계산해 볼 때 하반기로 갈수록 더, 그러니까 물가는 잘 잡혀가고 있다. 주식시장은 오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래요. 이외에 또 뭐 이런 얘기도 얼핏 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주거비, 이 근원물가가 주거비를 제외한 거를 초근원물가라고 요새들 얘기하죠. 그것도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볼 때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서 논외로 하자고 했습니다. 왜 억지라고 제가 생각하냐면, 어제 물가 그것들을 뜯어보면 맨 위에 나왔잖아요. 정말로 초근원 서비스 물가가 떨어졌냐고 항목별로 보면 항목별로 어디지? 네, 여기 있습니다. 교통도 오르고 교육통신도 오르고 레크리에이션도 오르고 서비스 물가 다 올랐어요. 근데 왜 서비스 물가가 떨어지냐고 저 사람들은 주장하냐면, 전체 평균으로 보니까 좀 많이 안 오르고 0.1%밖에 안 올랐다 이거죠. 근데 왜 이렇게 팍 떨어지나 봤더니, 아니 이게 0.1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건 상품이고. 어쨌든 초근원 물가가 안 올랐다, 떨어지는 것 같더라 라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의료 서비스 하나가 크게 감소하면서 얘네들을 많이 잡아먹은 거예요. 평균을 깎아먹은 건데 나머지는 다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여기 더 자세히 나왔네요. 보십시오. 근원 서비스 가격이 12월 0.6% 증가보다 이번에 더 낮아졌다. 0.5% 증가. 증가는 했어요. 내려간 거 아닙니다. 근데 증가 폭이 이제 굉장히 둔화됐다 하고 자기들 환호하는 건데, 처방약, 양로원, 자동차 수리, 타가소, 외식, 정정 모든 노동력에 의존한 사람들의 서비스 물가 다 올랐어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의사 서비스가 내린 게 영향이 컸대요. 의사 서비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점점 인플레로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병원 안 간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 영향이죠 뭐.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약간 이상한 의료 서비스 영향을 제외한다면, 이 평균의 함정이죠 이것도. 이걸 빼면 주거비를 뺀 근원 서비스 인플레이션도 결국은 12월보다 더 높다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항목을, 이 근거를 봐서요. 근데 이거 빼고 이제 전체 평균적으로 내려갔다 해가지고 이걸 다 뭉뚱그려 놓은 걸 해서, 근원 물가도 확실히 꺾이고 있다라고 선동하는 그 기사가 있어요.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네. 자, 요것도 그래프로 한번 보시자고요. 이겁니다. 주거비가 정말 잘 떨어지고 있나 보자고요. 자, 저 사람들의 저 사람들이래요. 어제 그 주식시장이 앞으로 더 오를 거다. CPI는 앞으로 더 낮아질 거다 주장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근거가 주거비였는데, 볼까요? 이거는 이제 뭐 둘 다 주거비 항목인데, 이게 지금 떨어지는 걸로 보이시나요? 그래프 이렇게 보면 여기서 앞으로 더 떨어질 걸로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여기서 횡보할 걸로 보이시나요? 보는 사람 마음인데 저는 아직 앞으로 쭉쭉 떨어질 거다 판단 못 하겠는데요. 모양만 보면 올라가는 그 도중에 잠깐 쉬어가는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제 실제 주거비는 많이 그동안 떨어졌는데, 렌트비가, 하우스 렌트비가 그게 지금 반영되는 시차가 늦어서 그런다 하죠. 그러나 엊그저께 영상에도 얘기했듯이 최근 들어서 이미 미국에선 그동안 모기지 금리가 다시 완화되면서 주택시장의 거래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고 주거비가 다시 꿈틀꿈틀하고 있다는 기사가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대로 앞으로 떨어질 거다, 떨어졌다 다시 올라간다는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 6개월 뒤에 주거비가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거비가 이렇게 항목이 떨어지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올랐다 내렸다? 파월이 얘기한 범피입니다. 범피. 그러면은 그 상황이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연준은 계속 어느 정도 5.0 이상 금리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계속
이거 더 지켜봐야겠네. 계속 지켜봐야 언제까지 지켜봐요? 최소 2024년 내년까지는 봐야 될 겁니다. 이런 식이면. 그러면 결국 금년 내에는 금리 인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파월도 이제 그런 얘기 요새 했어요. 제가 정책이 바뀌었다, 전술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미국 시장 경제가 아주 잘 잡혀간다 해서 바이든하고 옐런하고 파월하고 3대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시장에 자꾸 친화적인 얘기들을 해주곤 있어요. 파월도 저번에 주거비는 결국 크게 내려올 거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범피하게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말까지는 뚝뚝 떨어진다. 그 반대의 지금 움직임도 많이 나온다.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 주장하고 두 개 합쳐서 또이또이 해가지고 양보해서 서로 반반의 확률로 보자고요. 그래, 주거비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근원물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반반으로 보자고요. 그런데 파월은 주거비보다는 주거비 제외한 서비스 물가 지수인 초근원 물가를 더 중요하게 보겠다고 얼마 전 얘기를 했죠. 예. 초근원 물가 지수 쓴다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서비스 물가 더 보겠다고. 근데 일부에서는 초근원 물가도 내리고 있다고 어제 그거를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해서 막 또 개미들 선동하더라고요. 여기 나왔네. 마켓워치라는 기관에서 초근원 물가는 떨어진 것도 아니고 거의 오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좋다. 에너지와 주택 비용을 제외한 서비스 물가인데 파월이 중요하게 보는데 자기들이 어제 보니까 거의 오르지 않았다. 좋다. 그래서 시장의 랠리는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주거비 하락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한 얘기 지금 또 하지만 주거비 말고 아까 위에서 얘기한 요런 것들 교통, 교육, 통신, 레크레이션 각종 서비스 물가가 다 올랐기 때문에 다만 메디케어 서비스가 내리면서 평균의 함정에 빠진 거기 때문에 초근원 물가가 내려가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한 얘기 지금 또 하게 됐네요. 그리고 여기서 서로 세임이라고 해도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근원 상품 인플레이션이 어제 예상보다 강하게 상승했어요. 이거 제가 얘기한 거죠. 에너지 원자재 그 다음에 고용이 탄탄해서 임금이 떨어지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상품 제조에 드는 비용이 들고 그 상품 가격이 오른 거를 어디다가 전가시킵니까? 소비자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그러면 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들 근원 물가만 보는데 굉장히 불리한 게 상품 물가도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는 이번에 발표된 물가에는 중고차 가격이 현재 시중에서 많이 오르고 있는데 시간차를 늦게 반영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내린 걸로 나왔음에도 어제 상승으로 나왔어요. 사실 모든 게 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초근원이 내렸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저는 과장이고 정확히는 안 내리고 저항 중이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서비스 물가가 내려갈지 어떨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저는 지난 영상들에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한 것처럼 오히려 앞으로 더 오를 것 같고요. 근데 어제 하루 의료 서비스가 이상하게 나와갖고 평균이 안 올랐을 뿐이에요. 플러스 근원 상품 물가까지 이제는 이것마저도 다시 오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한 얘기 계속 또 나왔습니다. 여기 중고차 만화임 지수 다시 머리 쳐든 거 나오죠. 죄송합니다. 결국은 요 말로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에 비하면 이건 누가 봐도 저점에서 다시 반등하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중고차하고 메디케어 서비스가 조금 평균의 함정이나 뭐 이런 걸 끌어내려서 그러지 실제로는 더 앞으로 세게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주거비 하나가 앞으로 뚝뚝 떨어지니까 다 떨어질 거다라고 말하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다. 요것도 식품 물가가 곧 내려갈 것으로 요것도 자꾸 이렇게 개미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더 불안해요. 이거 설거지 하려는 거거든요. 예.
그 근거가 뭐냐? 왜 식품 가격이 떨어진다고 봐? 계란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었죠. 미국에서. 최근 도매 시장에서 계란 가격 하나 내려가면 다 내려가나요? 이거 홈쇼핑 션동기사입니다. 홈쇼핑 보면 항상 막 이만한 진주 목걸이 막 이런 보석 진주 귀걸이 막 화면에 막 손바닥만하게 그냥 주먹만하게 나오면서 이게 막 얼마짜리 싸다고 해서 좋아가지고 아유 우리 어머니나 하나 선물 드려봐야겠다 해서 젊었을 때 다들 저기 월급 보너스 나면 어머님 선물이나 드려 하나 주문해서 받아보면 코딱지만 하죠. 화면에서는 그렇게 커 보였는데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되겠죠. 식료품 가격이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적인 공급망과 한 해의 풍작이 이루어지냐 제대로 파종이 되냐 거기에 쓰는 비료값이 오르냐 안 오르냐 등등 여러 가지 변수에서 계절적 변동이 크긴 해요. 그러니까 당장 뭐 오른다 내린다 그렇게 말하기 힘들지만 크게 보면 지금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안 끝나고 또 지금 커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기후 재앙입니다. 예. 농경지에서 농작물을 파종하고 재배하고 수확하고 하는 게 전 세계에 지금 갑자기 2, 3년, 1, 2년 사이에 엄청나게 우리 지금 이상 기후가 아니라 기후 재앙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죠. 이 상태에서 농산물 가격은 앞으로 점점 더 지금 제대로 이렇게 안전하게 수확이 될 확률은 실제 많이 떨어지고 계속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관심 있게 이런 것들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요거 전문가가 한 기사가 하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스크랩 해온 건데 갖고 왔습니다. 자, 지금 세계 곡물 가격이 막 출렁거리고 있는데 굳이 우크라이나 전쟁 빼더라도 사실은 기후 변화라는 게 단순히 날마다 뭐 해마다 조금씩 온도가 더 올라가거나 점점 더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런 완만한 걸 생각하시는데 지금 현재 기후 변화의 핵심은 이상 기후 재앙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와야 하는 데는 아예 안 오고 엄청 가물고 비가 안 오는 데는 엄청난 폭우가 와가지고 지금 뉴질랜드 그런데 기사 다 보고 계시죠? 국가 재난사태 거기 터졌습니다. 코로나 때처럼 비상사태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파키스탄에 그렇게 비가 와가지고 국토가 다 잠긴 것처럼 뉴질랜드 물난리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 나라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후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농사 다 망칩니다. 무슨 농사든지. 예. 그래서 일본이 식량난으로 앞으로 힘들어질 거라는 어떤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 전문가분은. 근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집었대요. 왜? 우리나라 식량 자급자족합니까? 완전 수입에 의존하죠.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짐 로저스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 이제 뭐 원자재부터 해가지고 뭐 크게 이분도 거시적으로 막 1년, 2년 단위로 이제 시장을 설명하고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될지도 얘기를 해주시는데 많이들 비웃었었죠. 이제 이분이 이제 직접 그 뭐라고 해요? 최전선에서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최전선에서는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사나 이제 어떤 언론에 많이 노출은 안 돼요. 근데 이분이 하는 것이 지금까지 거의 들어맞았어요, 사실상. 네. 이분은 계속해서 지금 앞으로 길게 5년, 10년 볼 때 뭐 투자하라고 하면서 안 변하고 있어요. 2, 3년 전부터 똑같은 얘기 얼마 전에도 하더라고. 뭡니까? 자기는 농산물하고 은이라고 했어요, 무조건. 농산물 이거 이상기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은은 달러 패권이 이제 10년 동안은 어쨌든 중국하고 싸우게 되면서 싸우는 와중에 달러 패권은 여기저기 흩어질 거다. 그러면 금, 은이 오르는데 상대적으로 은이 저평가됐기 때문에 더 오를 거다 해서 이분은 농산물하고 은. 요 할아버지죠. 짐 로저스. 젊었을 때 사진이 있길래 제가 한번 가까웠습니다. 이거 젊었을 때 나름 눈빛이 아주 약간 문학소년 분위기네요. 근데 이분 얘기할 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온화하고 인자하고 푸근한 표정으로 어디 나라하고 인터뷰를 하든 일단 그 나라 칭찬해주고 띄워주고 좋은 말 해주고 그 와중에 이제 좀 깊이 있는 말도 해주시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사람이 얼굴이 더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빛이 나고 이 사람 얼굴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 그
속에서 여물고 또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그대로 반영돼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저도 좀 나이 들어서 좋은 얼굴로 변화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근데 이제 워낙 본판이 조금 그래서 그래요. 총평입니다. 주식시장이 저렇게 막 이러이러한 게 좋았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근거를 들어서 좀 아닌 것 같은데 얘기를 했죠. 그 주식시장의 입장을 총평을 내려보면 어제 CPI는 역시 어느 정도 높게 나왔어. 예상했던 바죠. 어느 정도나 높게 나왔냐 했더니 석 달 연속 내려오던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들고 반등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왜 낙관적으로 보냐 지금. 낙관적이라고 우겨요. 진짜 낙관적으로 보는지는 이번 주 지나봐야 압니다. 며칠 더 소화하는데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쨌든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주거비 하나 가지고 지금 나머지 주장들은 제가 위에서 살펴보니까 에이 그런 얘기까지는 할 거 없고 좀 웃기고 하우스 렌트비가 실제 시장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간차 두고 앞으로 반영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럴듯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주택시장이 이미 활성화되고 주거비 항목이 다시 오르려는 움직임이 이미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쭉쭉 떨어질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갈지 그러면은 6개월 이상에서 금년 말까지 계속 파월이 예상한 것처럼 올랐다 내렸다 울퉁불퉁 범피하게 가기 때문에 금리 인하 이제 언제 할 거야? 금리 인상 그만하고 금리 인하 해야지. 하는데 아니야 기다려봐. 지금 자꾸 오르락 내리락 꼴이 이상해. 더 봐야겠어. 내년까지 2024년까지 하고 넘길 확률이 내가 볼 땐 훨씬 크다. 그러면 금년에는 금리 인하 피벗 없다. 그런데 지금 주가는 그것까지 다 선반영했다. 왜 선반영했냐요? 저번 달 보면 알잖아요. 저번 달에 채권 시장이 결국은 금년 한 해 안에 연준이 피벗을 해서 연말에 3.5% 수준까지 떨어질 거다 하고 배팅을 해놨잖아요. 주식시장도 그렇게 배팅을 했었고 그래서 오른 거였죠. 그리고 이제 연준은 주거비 말고도 초근원이 서비스 물가가 더 중요하다는데 이것도 내가 볼 때는 고용시장에 여전히 과열되어 있고 지난 충격적인 1월달 고용수치처럼 여간에서는 안 떨어질 거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소비를 안 줄일 거고 소비를 안 줄이기 때문에 물가는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연준은 다시 긴축을 하자고 할 거고 그리고 또 근원 물가에서 우리가 모두 저기 주거비하고 초근원 서비스 물가만 보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상품 물가도 보니까 이거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잡힌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니더라. 이거 어제 많이 올랐더라. 조금 주식시장의 주장이 저는 탐탁치가 않다 이겁니다. 지금 요거 딱 보세요. 하늘색이 상품입니다. 근원 상품 물가인데 이제 에너지하고 저기 식료품 뺀 나머지 상품 보는 거죠. 근원 상품. 근데 내려왔는데 고개 다시 들기 시작했고요. 근원 CPI도 지들은 앞으로 주거비 때문에 내릴 거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횡보고요. 남색으로 된 겁니다. 서비스 물가는 오히려 계속 오르고 있고요. 제가 볼 때. 딱 이거예요. 근데 뭐 여기서 앞으로 뚝뚝 떨어진다? 글쎄요. 중고차 지수도 이제 반영되면은 더 오를 거고요. 다음번에. 이런 상품 물가를 좌우하는 거는 물건 가격 올리는 건 뭡니까? 물건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 에너지가 오르냐, 원자재가 오르냐, 인건비가 오르냐 세 가지예요. 에너지, 원자재, 임금. 그런데 셋 다 지금 상황이 이미 저번 달 그 수치에 나왔죠. 제조비용 비싸지고 있다고 지금 수치로 나왔습니다. 1월 달에. 고용시장 탄탄하면서 임금 웬만해서 안 꺾인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네. 그러면 상품 가격이 높아지죠. 상품 가격이 너무 높이면 소비자들이 안 살까봐 잘 못 올려요. 기업들이. 이거 올려도 니들은 아주 마약처럼 중독돼서 결국은 먹을 거야 하고 자신 있는 애들 뭐 콜라 회사 그런 회사들이나 팍팍 올리죠. 그래도 우린 먹잖아요. 콜라 라면 올려도 그건 먹잖아요. 미국도 그러죠. 그런데 나머지 회사는
안 올리고 버티고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오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못 버티고 그 회사들도 물건 가격을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인플레가 계속 또 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새 유행하는 게 며칠 사이 유행하는 게 노 랜딩 시나리오죠. 노 랜딩 시나리오가 뭐냐면 경기가 계속 연착륙 없이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사람들 돈도 계속 많이 쓰고.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인플레가 잘 안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고용이 튼튼해서 그만큼 또 버는 노랜딩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죠. 이 노랜딩 시나리오가 좋은 얘기 아닙니다. 연착륙, 경착륙 안 오니까 노랜딩이 온다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연착륙도 아니고 경착륙도 아니고 제일 좋은 상태가 오는 거네? 라고 하는데 그 안에 뭐가 포함되냐면 인플레는 계속 오른다는 게 포함된 시나리오예요. 사람들이 계속 돈을 잘 벌어서 물가가 올라도 용인해준다는 거예요. 노랜딩 시나리오가. 근데 물가가 계속 오르면 연준은 용인하는 게 아니라 잡아야 되죠. 그거를 놔두면은 한없이 올라 나라 망하니까. 그래서 금리를 더 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노랜딩 시나리오가 결국은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오히려 더 올리게 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요새 이게 힘을 받고 있죠.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이거. 괜히 어디서 막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시 쉬어가다가 연말에 또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사실 이 노랜딩 시나리오가 제가 볼 때 지금 2월 달부터 FOMC에서 지금 파월이 갑자기 매둘기가 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은근히 자기들이 지금 밀고 있는 시나리오예요. 왜냐하면 노랜딩이라는 것은 미국은 경기 침체 없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은 우크라이나전 이런 걸로 유럽의 경기 회복을 자꾸 방해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다시 지금 위드 코로나 가면서 회복하려는 것도 풍선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 제재로 자꾸 또 막아요. 견제하고. 그러면 다른 나라들 경제는 자꾸 위축되는데 노랜딩 시나리오에서는 미국만 경제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반드시 물가도 계속 따라 오르게 된다는 약점이 있죠. 그러면 미국 안에서 금리는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돼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다른 나라들에서 달러 자본 유출이 심해지면서 모든 달러가 미국 시장으로 다시 모이면서 강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더 힘들어지죠. 즉 미국만 잘 되고 나머지 나라들은 다 쓰러뜨리자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죠. 은근히 이렇게 될 거라는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실제 뭐 CPI 수치부터 해서 근원물가 수치도 뭐 통계 뭐 방식이 바뀌었다 해서 실제로는 계절 조정치 하니까 그만큼 안 내려갔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1월부터 또 뭘 바꿨다 하는데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은근히 미국이 주장하는 이런 분위기에 맞게 그동안 통계가 살짝 그렇게 변하게 나왔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향후 10년 동안 지금 기축통화 패권 싸움이 10년은 가거든요. 보통 뭐 이게 뭐 하루 만에 결정나고 1년 만에 결정나고 절대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노랜딩 시나리오로 가서 미국만 살아남고 다 힘들게 만든다는 게 미국이 제일 원하는 제일 좋은 시나리오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기축통화는 다시 달러로 돌아오니까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손가락 빨고 그렇게 가만히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살아나려고 온갖 작전을 다 펼치죠. 잘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미국이 앞뒤 안 보고 그냥 인위적인 경착륙을 할 거라 저는 보는 겁니다. 인위적인 경착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뭔가요? 신용위기, 채권시장의 유동성 위기, 일본의 도움을 받은 엔케리 충격, 그 다음에 각지에서 전쟁을 빵 터뜨리는 것 등등이 있겠죠. 그리고 또 거기에 하나 더 추가됐죠. 금년 와가지고는 뭡니까? 미국 부채한도 협상 결렬, 미국 의회에서 그 문제까지요. 자, 어쨌든 어제 주식시장은 뭐 앞으로 물가 떨어져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 차트 보니까 뭐 글쎄요. 이번 주는 더 두고 봅시다. 정말로 랠리가 이어갈지 횡보할지 어떨지 봐야 하는 거고 이번에는 반대 채권시장 입장을 들어보죠. 채권시장 입장은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조목조목
반박한 근거들 있죠. 채권시장 그대로 본 거예요. 제가 주장한 게 채권시장 입장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채권시장은 어제 어떻게 했냐면 요랬대요. 이렇게 어떤가 보자 하다가 발표 딱 나오니까 얘네들도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요동을 쳤어요. 요동 쳤지만 주식시장은 여기서 올랐다 내렸다 왔다 갔다 하면서 했지만 채권시장은 바로 맘 잡고 이거 앞으로 금리 더 올라간다는 얘기야. 절대 물가 안 잡힌다는 얘기야. 딱 맘먹고 잠깐 휘청이다가 이게 지금 2년물인데 쭉 올라갔대요. 올라가서 안 떨어졌대요. 얘네들은 바로 결정했죠. 맘 잡고 야 이거 물가 떨어진다는 소식 아니야 절대로. 파월 말대로 금년 안에 절대 피벗 없어. 맘 잡은 거예요. 어제 잠깐 요동치다가 주식시장은 올라야 되나 내려야 되나 주거비가 어쩐다는데 뭐 근원이 어쩐다는데 글쎄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네 하고 이렇게 갔는데 나스닥만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때문에 조금 오른 거 가지고 오늘 아침에 기관들의 그 선동하는 찌라시들은 이제는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거 그대로 보고 생각 없이 죄송합니다. 이제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 보고 이제 주식시장 오를 겁니다. 지금 아마 그렇게들 오늘 또 얘기들 하고 있을 겁니다. 다른 분들은 10년물 볼까요? 10년물도 똑같습니다. 10년물은 미리부터 이렇게 오르고 있다가 발표 나오니까 똥 했다가 흔들리는 듯 하더니 다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들도 뭐 절대 안 흔들린다는 거죠. 이걸로 보자고요. 10년물 보십시오. 이 2월 14일 어제 겁니다. 10년물은 이미 저기 쌍바닥이라고 해야 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200일선 지지선 삼아서 다시 3.5 밑으로 웬만해서는 안 떨어지고 딱 3.75까지 그 전날 헤딩하고 좀 내려와 있었죠. 희한하게 제가 여기 옆에 10년물 금리를 0.25 단위로 끊어놨는데 이유가 있어요. 얘가 10년물 금리가 어떻게 변하나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0.25 단위씩으로 얘네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저항이 있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3.5에서 일단 3.75까지 0.25 힘겹게 올랐어요. 한 3, 4일 전에. 그리고 여기서 땅 한번 부딪혀가지고 쉬고 있는데 어제 나오니까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막 했지만 결국은 안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더 위로 해서 다시 한번 3.75에 땅 붙어 있어요. 지금 종가가 3.745입니다. 3.5란 얘기죠. 사실상 지금. 아니 3.75요. 결국은 뭡니까? 가장 민감하던 2년물 시장도 그러고 10년물 시장도 그러고 어제 CPI 보고 채권 시장은 제 생각과 같이 물가 앞으로 안 떨어진다. 금리 피벗 없다. 오히려 연말에 우리가 1월 달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를 거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요게 어제 나온 앞으로 최종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그 배팅한 게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이 금년 10월에 가도 금년 하반기 가도 5.16으로 갈 거라고 나왔어요. 와, 그리고 5.0 밑으로 떨어진 4.9는 언제? 내년 24년도 변했죠. 연말까지 5.0에서 안 내릴 거라고 페드가 배팅하기 시작했어요. 채권 시장은 이게 좀 더 자세히 표로 나오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냐면 2월에 지금 0.25 올렸죠. 베이비 스텝. 3월에도 올릴 거고 5월에 한 번 더 올릴 거라고 지금 배팅들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전에는 이런 얘기 전혀 없었는데. 그래서 최종 금리가 이제는 4.75에서 5.0이 아니라 5.25에서 5.5까지 더 올랐어요. 배팅이. 이거 지금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는 거냐면요. 한 달 만에 채권시장의 배팅이 완전히 1월 달에 꿈에서 채권시장은 완전히 깼다는 얘기예요. 1월 달에는 채권시장도 엄청 랠리했었습니다. 여기 보시죠. 1월부터 채권시장 금리가 3.8, 3.9부터 쭉 내려왔잖아요. 어디까지? 3.4까지 내려왔어요. 3.5, 뭐 3.4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러면서 1월 달에 주식시장도 랠리했지만 채권시장도 랠리했죠. 서학개미 분들도 여기 많이 발을 담궜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금리는 내려갈 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채권 제일 쌀 때 잡아야 된다. 이건 지금 금리예요. 금리는 채권 가격하고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잡았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 제일 쌀 때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못 잡죠. 사람들 한 이쯤 잡았을 거예요. 빠른 사람이 1월 10일쯤 잡지 한 1월 15일쯤 잡았을 거예요. 이때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돼? 물렸네요. 벌써. 다시 내려올지 어떨지는 좀 기다리면은 아직은 물렸다고 할 수 없겠죠. 기다려 봐야죠. 채권 시장은 그래서 이미 항복했어요. 파월 말 듣기 시작했어요. 파월이 예고한 대로 올해 안에 피벗은 없다. 파월 네가 이겼다. 우리는 더 이상 페드하고 싸우지 않겠습니다. 항복 선언 한 겁니다. 어제 확실히 나온 거고요. 사실 항복 기미는 아까 여기 차트에서 보여준 것처럼 언제부터 2월 초부터 이미 나왔어요. 고용 보고서 딱 보고 나서부터 항복하기 시작했어요. 즉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과 하는 말이 전혀 다르죠. 주식시장도 언제까지 고집 피울지 이번 주 더 보자고 했고요. 그리고 금년 초에 저런 랠리가 나온 거, 연준이 피벗 할 거다 하는 기대감을 준 게 선진국들 중에서 1월달 처음에 제일 먼저 금리를 베이비 스텝만 올리고 앞으로 우리 금리 인상 중단할 수도 있겠어. 물가가 잘 잡히고 있어. 그런 썰을 풀어가지고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줬던 나라가 있습니다. 어딥니까? 캐나다하고 호주가 그랬거든요. 먼저. 근데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걔네들 속사정 때문에 다른 말 하는 것 같다 했는데 그 캐나다하고 호주가 어쨌든 어제 오늘 요즘 딴소리 하고 있어요. 물가가 생각보다 안 떨어져. 너무 높다. 우리 아무래도 앞으로 금리 더 제약적으로 오래 가야 될 것 같아. 그런 얘기들 지금 또 한 달 만에 딴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럼 캐나다와 호주는 왜 저번 달에 그런 얘기 했을까요? 두 나라가 모두 부동산 부채가 장난이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나라 경제가 크게 흔들릴 나라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중국이에요.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두십시오. 그 나라에서 부동산 때문에 가계부채 비중이 가장 큰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이번 팬데믹 때 부동산 가격도 제일 많이 오른 나라들이고 그 두 나라가 캐나다하고 호주입니다. 1, 2등 다투고 있어요. 뉴질랜드하고. 요 나라들 계속 금리 이렇게 계속 높게 올리면 시장이 삐걱거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망가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급하게 제일 먼저 베이비 스텝 딱 하고 시장 안심시키려고 우리 이제 더 이상 안 올려도 될 것 같아. 잘 잡히고 있어. 안심시켜주냐고 립 서비스 한 거예요. 단순히 립 서비스였죠. 한 달 지나니까 바로 안 되겠다. 말 바꾸고 시작하고 있죠, 지금. 이번 기사가 나왔는데 며칠 전에 또 이 언론 말만 들으시고 채권 쌀 때 사자 해가지고 1월 달에 갑자기 이렇게 몇 배나 많이 서학개미 분들이 미국 국채를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봤을 때 여기서부터 산 사람은 정말 없을 것 같고 이때는 엄청 분위기가 12월 말엔 안 좋았으니까요. 좋아지나 하면서 한 1월 중순부터 샀을 건데 1월 중순에 이미 여기 가격이었죠. 여기 좋은 점에서 사신 거네요. 좋은 점은 아니죠. 근데 이미 금리가 올랐으니까 채권 가격은 이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죠. 미 국채 가격은. 어떤 상품들을 사셨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텐데 채권 가격만 쫓아가는 상품들을 사셨다면 지금 아마 물려 계시는 분이 대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걸 지나보면 다시 좋아질 수도 있고 길게 보면 얼마든지 장기 투자하시면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그런데 여기 나왔네요. 만약에 인플레가 이대로 만약에 안 잡힌다면 시장 예상하고 틀리게 그때는 자금이 묶일 수도 있다 했는데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자, 제가 어제 이제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의 서로 다른 상반된 움직임을 보여드린 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대충 시나리오 한번 짜봤습니다.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는 두어 달 더 앞으로 계속 1분기 때 나오는 물가 지표들, 고용 지표들, 인플레이션 수치 등등 보면서 그때그때 시장은 파월하고 연준은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에 의존하면서 결정하겠다 했으니까 계속 그것만 보면서 시장은
위로 올랐다 아래로 내렸다가 뒹글뒹글 횡보하면서 왔다 갔다 하겠죠. 시장은 거의 그러겠죠. 그러면은 근데 지금 주가가 계속 유지되거나 여기서 상승하려면 앞으로의 연준의 최종금리는 어떻게 되고 올해 안에 피벗을 할 거냐 등등을 선반영하면서 이걸 유지해야 되는데 이미 채권시장 보면 최종금리는 오히려 한 달 전보다 더 올리기 시작했고요. 피벗은 아예 안 할 걸로 지금 마음을 굳혀버렸죠. 그러면은 여기서 주가가 더 오를 모멘텀이 상당히 힘들겠죠.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요새 저기 사람들이 여기에만 함몰돼 가지고 까맣게 잊고 있는 중요한 위험성이 뭡니까? 경기 침체예요. 지금 뭐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경기 침체가 안 올 것처럼 다들 아예 안 올 것처럼들 아주 낙관적으로 다 잊어버리고 계시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금방 변합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세상이 무너지면서 온 세계가 경기 침체가 온다고 다들 했었는데요. 한 달 만에 정말로 좋아져서 그 가능성이 줄어든 건지는 아니면 그냥 잊고 싶어서 다 잊어버린 건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솔직히 미국 작년 4분기 GDP가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성장이라는데 그것도 그 당시 얘기가 나왔었지만 잘 살펴보면 내용은 전혀 아니올시다였어요. 단순히 상품 재고가 늘어난 것 때문에 수치가 그렇게 나온 거 통계의 함정이었죠. 이것도 지금 착착착 경기 침체는 진행되고 있는데 또 바이든이 저렇게 중국하고 경쟁하면서 미국 지금 경기 침체 전혀 안 온다. 민주당하고 자기 바이든의 정책을 더 부풀리기 위해서 선전 효과를 노리면서 지금 그런 마케팅으로 가고 옐런하고 파월도 거기에 동조를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는 거죠. 사실 속은 힘들어지고 있어요. 점점. 자, 네 가지 시나리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주식시장에. 물가 정말 그들 말대로 착착 잡혀가고 근원 물가도 착착 잡혀갈 거라는 시나리오를 봅시다. 그런데 위에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 보면 앞으로는 그거보다는 100번 양보해도 올랐다 내렸다 범피하게 울퉁불퉁 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죠. 이 시나리오대로 떨어지더라도 이제는 착착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횡보하면서 천천히 떨어질 거라는 게 지금 확실해지고 있어요. 천천히 떨어지면은 올해 안에는 피벗이 없다는 거예요. 채권 시장에 지금 움직인 대로. 내년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2월밖에 안 됐는데 시장은 벌써 내년에 올 일, 내년에 피벗 될 일까지를 이미 시장에 선반영해서 주가가 올라 있어요. 자, 이게 내년까지 1년 동안 그대로 이 주가가 유지될까요? 1년 동안 무슨 사건이 터질 줄 알고. 어쨌든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 정도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물가가 잘 안 잡혀가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근원 물가, 특히 초근원 물가인 서비스 물가와 고용이 잘 안 잡혀갈 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인플레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저항하거나 여기서 아니면 운이 안 좋으면 다시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노랜딩 시나리오. 그 와중에 소비는 좋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좋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제일 좋은 경우고 경제. 두 번째는 물가는 잘 안 떨어지는데 소비는 계속 더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노랜딩. 근데 노랜딩 시나리오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반드시 물가가 안 떨어지고 올라간다는 그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준은 금리 인상해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건데 좀 쉬었다가 하반기에 그럼 지금 현재 주가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주가에? 이것도 별로 좋지 않네요. 지금 닉 티미라우스 기자 있죠. 연준의 어떤 또 다른 그 나팔수죠. 연준의 힌트를 굉장히 잘 알려준다 하는데 이 얼마 전에 나온 기사에서 연준 입장이 노랜딩 시나리오를 보고 있다고 연결지어갖고 그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랜딩 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 대신 물가가 안 떨어져서 쭉 더 지켜봐야 되고 내년까지 그러다가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 그 말로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제 CPI 발표 끝나고 4명의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연설들 했는데 그 내용들 다 살펴보면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물가 수치는 울퉁불퉁 나오고 그래서 결국 그러면 우리는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어제. 이게 그 기사입니다. 예. 여기 4월까지 만약에 4월까지 2달 더 보면 제가 이제 한 얘기죠. 앞으로 2-3달 더 봐야 된다고 돗자리 깔아야겠죠.
지금 요새 제가 신내림 그런 거 검색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4월까지 고용과 물가 데이터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연준은 결국 매파적으로 바뀔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저거 신문 기사를 보시다 보면 아닌데 서비스 물가 잘 잡혀가고 있다던데 왜 최우쿠는 자꾸 저런 식으로 얘기해? 아닌 기사가 여기 나와 있구만 하는 거 가끔 보실 거예요. 근데 그거 잘 가려서 보셔야 되는 게 요거예요. 요런 거. 어제 CPI 나오자마자 바이든이 나와서 물가 잘 잡히고 있다. 서비스 물가도 잘 잡히고 있다. 요거 뭡니까? 자기 정책 홍보하고 하려고 정치적으로 떠드는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는 걸러들어야죠. 실제로 어제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봐라 잘 내려가고 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한데 어제 나온 지표 보고요. 공화당은 오히려 뭔 헛소리냐 인플레이션 안 잡혀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바이든 플레이션이다 하고 또 맹공에 나섰대요. 이런 정치적으로 선전하는 내용은 우리 이런 기사는 좀 걸러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회가 최우쿠의 주장과는 달리 서비스 부문 임금 상승이 진정세다라고 아주 이 CEA라는 이분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 지표는 자동차 수리, 미용, 건강관리 등 여러 가지 서비스 업종의 임금을 자기들이 봐가지고 가중치를 이번에 새롭게 두는 새로운 그 방식을 이번에 또 자기들이 계산 방식을 내놨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계산 방식으로 자기들이 최신 계산을 해보니까 야 아니야 서비스 물가 지금 뚝뚝 잘 떨어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얘기 듣고 그래 잘 떨어지고 있네 듣기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가 뭐 하는 데인가요? 바이든 옆에서 바이든 도와주는 그 시녀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원하는 대로 여기는 또 수치를 내놓겠죠. 정치적인 그런 그거를 하나 감안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왜 지금까지 멀쩡히 저기 잘 뭐 오랫동안 써먹던 계산 방식인데 왜 갑자기 서비스 물가에 대해서 갑자기 새로운 계산 방식이란 걸 들고 와서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의문이 들죠? 답을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한번 그렇게 해봤대요.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비스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를 홍보하고 싶어서 바이든이 하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산 방식으로는 절대 안 나오니까 이상한 꼼수로 새로운 계산 방식을 만든 거죠. 이런 정치적인 기사는 걸러야 됩니다. 예. 자,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이번에 백악관에 이 경제자문위원회하고 또 다른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라고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바이든 옆에서 민주당과 바이든 그 대통령실의 그 행정 정책을 지원해주고 고문해주는 고문 역할을 해주는 기구들입니다. 따까리죠. 시다발이에요. 얘네들은 경제적으로 그 학자의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정치적 기구죠. 바이든 원하는 대로 거기에 입맛에 맞는 얘기를 내주는데요. 여기다가 브레이너드 넣었죠. 제가 그동안 블로그에 써온 글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로 이분도 출연 자주 하셨죠. 가만히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최우쿠가 집중해서 쳐다보는 인물은 딱 정해져 있죠. 파월, 옐런, 그 다음에 브레이너드입니다. 브레이너드 이분도 지금 바이든이 파월 연임시켰고 옐런 미 재무장관 연임시켰고 그리고 자기의 마지막 수하인 브레이너드는 백악관 옆에 자기 옆에다 둬가지고 자기 정책을 밀어주게 만들었고 딱 삼두체제를 해가지고 자기 신복들 다 딱 씌워놓고 지금 가는 거죠. 한마음 한뜻으로. IMF도 미국의 따까리 시다발이라고 했죠. 전 세계 어떤 경제 그런 부분만 봐가지고 정치하고 거리를 두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보다도 정치적인 색깔을 많이 띠고 IMF가 하는 일은 맨날 막 선동하면서 러시아 전쟁 그거 얘기하고 지금 완전히 서방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잖아요. IMF 총재도 요즘 이런 얘기해요. 바이든 행정부 그 추세에 맞춰서
세계 인플레이션 진정되고 있고 끝이 보이고 있다.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정치적인 것 때문에 저렇게 위에 우리가 따져본 것처럼 항목들을 보고 통계 지표를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이런 기사만 보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나 보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나중에 뒤통수 크게 맞습니다. 이 IMF 총재도 인플레 전 세계가 끝나가는 것 같다 말하면서도 뒤에 꼭 사족을 달아요. 그게 뭡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뭔 일 터질지 몰라. 그래서 만약에 세계 경제가 이렇게 인플레가 잘 잡히고 있었는데 뭔 일 터져서 뒤집어지게 되고 인플레가 다시 오르게 되면 그건 누구 탓? 푸틴 러시아 탓 아니면 중국 재개방 탓일 수 있다라고 은근히 사족을 또 답니다. 얘네들도. 자, 여기 한 얘기 또 나오는데요. 상품 물가가 오히려 앞으로 오르는 게 새로운 복병이 될 수도 있다. 상황은 좀 더 사실 안 좋아졌다. 가격 인상이 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상품에.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뭔 얘기입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정말로 아무리 가장 좋은 상황이 앞으로 오는 물가가 잘 잡히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그것이 쭉쭉 안 내려나가고 오랫동안 올랐다 내렸다 범피하면서 이렇게 울퉁불퉁 내려갈 거기 때문에 어쨌든 최선의 시나리오가 와도 금년 피벗은 없을 것 같다는 게 첫 번째 시나리오인데 어쨌든 이거는 뭐 시장에 좋은 거라고 하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노랜딩이 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물가는 오른다. 그래서 금리는 오히려 더 올려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가 수치하고 데이터만 앞으로 두세 달 동안 요것만 또 엄청나게 집중해서 보겠죠. 그 사이에 근데 경기 침체는 착착 더 다가오고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 4분기 GDP도 실제 뚜껑 열어보면 침체를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처럼 물가는 울퉁불퉁 범피하게 잘 안 잡히면서 오랫도록 횡보하면서 천천히 내려가게 되는데 그 안에 경기 침체가 와서 따라잡는다는 거죠. 서너 달 내에 이거 저번 시간에도 제가 한 얘기입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 이제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그게 나오려면 서너 달 걸리겠죠? 1분기 끝나고 나오려면. 이게 뭡니까? 제가 작년부터 블로그에 심심하면서 써오던 걸. 사람들이 인플레가 어쩌네, 고용이 어쩌네, 이랬다 저랬다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물가는 제대로 안 잡히는데 경기 침체가 왔구나. 그래서 그 순간 깨우침을 얻죠.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이구나. 그럴 때가 올 확률이 있다는 게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지금 주가가 유지가 될까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자꾸 노랜딩 시나리오 보면서 1월달 실적 거의 끝나갔죠. 근데 지금 실적이 뭐 어떤가에 대해서는 말 안 해요. 전부 막 물가가 어떻고 고용이 어떻고 피부시 어떻고 요거에만 온 신경이 집중돼서 그래가지고 은근히 사람들이 주가가 많이 안 떨어지고 올랐으니까 지금 오른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1월달 실적 별거 없었네. 괜찮네. 선방했네.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번 1월 실적 아주 안 좋습니다. 4분기 실적이 1월에 나온 거죠. 이번 실적 안 좋아요. 여기 보십시오. 대충 나왔는데 S&P 500 기업이익 2년 3개월 만에 이번에 감소세로 전환했어요. 어닝쇼크 비중도 2년 9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기업들이 내놓은 실적이 월가 예상이 안 맞아갖고 크게 틀어진 것도 지금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다 안 좋게 내놨어요. 원가 부담 커지는데 이런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고. 지금 여기에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서 그러지 경기 침체 팍팍 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말고 전 세계 상장사 1.1만 곳을 봤을 때도 작년 4분기 순이익이 전년비 대비 20%나 감소했습니다. 반토막 나고 난리 났어요. 근데도 왜 그렇게 안 보였냐? 이것도 착시효과, 평균의 함정 뭡니까? 에너지 업종이 엄청 올랐어요. 에너지 업종이. 그는 오르니까 다른 전체가 오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에너지 업종 빼고 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앞으로 올 확률을 이거 이제 조금씩 더 시장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보게 되면 점점 더 꿈에서 깨고 주가는 더 내려갈 확률이 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쫄보들이 보는 블랙스완의 위험. 우크라전
미국, 중국 풍선 문제부터 해가지고 어떤 경제적 제재를 중국에 더 가져올 것인가? 이란과 이스라엘 등의 중동 긴장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 것인가? 왜냐하면 저번 영상 여기 무슨 영상입니까? 제 영상에서 2023년 또 다른 전쟁의 위협 2편에서 중동에서 불어오는 피바람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했죠. 예. 중동 긴장은 언제 터지냐. 근데 그게 이제 이란 핵무기를 개발을 막아야 되는데 그 시간이 몇 주 안 남았다고 하죠. 전문가들이. 다 상반기 위험입니다. 지금 두세 달 안에 위험이에요. 그리고 또 미국 의회에 부채 한도 협상 결렬이 되면은 그게 이제 한도가 6월까지인데 6월 안에 채권 시장은 한번 충격 받습니다. 그 안에 채권을 다 팔아갖고 정리를 하려고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디폴트 셧다운이 되면 채권 시장에서 이제 난리가 나니까 실제 디폴트 될 가능성이 적어도 그때까지 질질 끌면 일단 보험 차원에서 무조건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닥칠 일이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이어져 오는 지금 신흥국, 빈국들의 지금 꼴딱 숨 넘어가기 직전이 연쇄 디폴트 위기도 있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 앞에 펼쳐져 있는데 지금 주가가 계속 유지될까요? 4개의 시나리오를 봤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주가가 유지되기 힘든 건데 그거 100번 양보해서 지금 주가 유지된다고 해보자고요. 그런다 하더라도 나머지 2번, 3번, 4번의 시나리오는 제가 볼 때 지금 주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3대 1이에요. 지금 미국 의회 이 기사는 뭐냐면 미국 의회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결국 타결은 되겠지만 이에 앞서서 국채 금리가 한번 치솟는 등 금융시장에 실질적인 피해가 올 거라고 경고했다. 제가 본 거하고 여기도 똑같은 얘기 하네요. 크레디트 스위스가 얘네들 지금 좀 안 좋은데 이거 나중에 기회 나면 CS도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IMF 총재는 계속 중국 공격하고 있죠. 요르단, 이집트 등 지금 부채 비율 엄청나게 많고 아랍하고 아프리카 공공부채 눈덩이다. 금년에 얘네들 진짜 힘들다 못 버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국한테 맨날 저기 1대1로 빚 다 탕감해줘라 하고 있고 근데 이 지역 아랍하고 아프리카가 지금 기후재앙에도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나라들이라고 합니다. 안 좋죠 앞으로. 그리고 또 나왔어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이거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지난 4분기에 TSMC 보유 주식을 무려 80% 넘게 줄였답니다. 그전 3분기에 TSMC 대량으로 샀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온갖 기관들이 기사를 개미들도 사라 선동했어요. 그런데 한 분기만에 지금 TSMC 많이 올랐죠 요새 10월 말부터 해가지고 석 달 동안 많이 올랐는데 계속 앞으로 지금 오를 것 같은데 왜 무려 80%나 1분기 만에 팔았을 원래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이렇게 한 분기에 사고 다음 분기에 파는 이런 단기 투자잖아요. 석 달 만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입니까? 아무리 적어도 10년이잖아요 이분. 10년이 뭐예요? 20년 30년도 들고 가는 사람인데 근데 이 짓을 왜 했을까요? 자 이유를 밝히지는 않죠 물론. 그런데 추정하기는 반도체 제조 업황 악화가 배경으로 꼽힌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반도체 제조 업황 악화는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월가 전문가들이 어떻게 예상합니까? 금년 하반기에는 다시 반등할 거로 바닥 찍고 반등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장기 투자하시는 버핏이 지금 팔 이유가 없죠. 길게 보면 그러죠. 지금 샀다가 하반기에 바닥 찍으면 그때 또 더 사면 돼요. 그리고 10년 뒤에 오르면 팔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계속 오를 거라고 하는데 TSMC를 팔아치웁니까? TSMC 주가에 대해서 제가 여기 올린 첫 번째 동영상 또 다른 전쟁의 위협 1편에서 TSMC 주가의 비밀이라고 제가 여기서 얘기했었죠. TSMC 한번 볼까요? 얘입니다. 제가 이거 그때 아까 그 동영상에도 설명하면서 올랐는데
사실은 그렇게 살아오른다 하고 매번 실적도 좋고 가이던스도 좋고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더 좋아지는 회사인데도 안 오르고 계속 부추 싹 잘라먹듯이 텃밭에서 상추 잘라내듯이 계속 수확만 하면서 계속 횡보만 했고 남들 떨어질 때 계속 같이 떨어지다가 이번에 오르고 있는데 버핏은 옳다구나 하고 그냥 바로 80%나 팔았어요. 이거 제가 지정학적 갈등이 심하면서 어떤 위험수당이 필요한 그런 위험한 나라들에서는 절대 거기다 오랫동안 돈 안 맡긴다고 했죠. 제가 볼 때 버핏 할아버지도 이런 위험성 봤어요. 지금 미중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니까 아무리 길게 보면서 장기 투자하시는 이 양반도 처음에 살 때는 장기 투자하려고 샀겠죠. 이 양반도 10년 보고 샀겠죠. 근데 그 할아버지가 볼 때도 지금 돌아가는 미중 갈등 꼴이 야 이거 내가 죽기 전에 이제 장수하셔야죠. 근데 만약에 내가 앞으로 몇 년 못 살고 죽는다면 그 안에 회복되긴 힘들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버핏 할아버지도. 그러니까 야, 지금 얼른 올랐을 때 팔자 하고 팔아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반도체 업황 어쩌고 하는 거는 설득력이 없어요. 장기 투자하신 거면 이분이 지금 팔 이유가 없어요. 반도체 업황 뭐 악화는 다들 금년 하반기에 이제 반등한다고들 보고 있으니까요. 금년 말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네 가지 시나리오 분석해 봤는데요. 3대 1로 아직은 하락 가능성이 더 많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뷰에서 바뀌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거는 어제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길게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더 오르지 못하고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올랐다 내렸다 박스권 횡보하면서 물량 다 넘기고 어느 순간 얘네들이 싹 발 빼는 순간 개미들은 그냥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계속 간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저는 혹시 저 말고 다른 분들은 유명하신 분들은 혹시 다른 의견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레리 서머스라는 이분의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굉장히 이랬다 저랬다 말 안 하고 자기 의견 주관 아주 그냥 색깔이 분명하게 딱 박아가지고 애매하게 말 안 하고 확실하게 말하고 또 그걸 잘 맞추는 좀 그런 단호하신 분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여기 이번 인플레이션 국면을 가장 정확하게 예견한 인사로 꼽힌다고 합니다. 예측 초기만 해도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고 원래 이렇게 그런 성정으로 보이시죠? 관상 봐도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흑과 백이 확실한 분인데 얼마 전부터는 경제 전반에 대한 극심한 불확실성을 토로해왔다. 학문적인 자존심이 강한 그로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뭔 얘기냐? 나도 잘 모르겠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기도 모르겠다. 그런데 연준이 그렇다고 해서 긴축 중단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 말을 했다 이겁니다. 자, 이런 분이 봐도 최호크는 아직도 3대1 하락 가능성으로 그 관점 뷰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이런 유명하신 분이 봐도 이분도 잘 모르겠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주식하고 채권시장이 이렇게 어제 CPI 발표에 따라서 반으로 의견이 완전 극과 극으로 갈렸는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나 물어봤더니 아유 나도 몰라 했다는 거예요. 자, 확실하지 않을 때는 어떡하라? 승부를 걸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짧게 안 되네요. 잘 그래도 이렇게 됐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